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10회 기출 보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빅데이터 기획 분석 관련 문항입니다. 1번 다음 중 빅데이터를 인프라와 서비스로 구분할 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인프라라는 것은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 위에서 제공되는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 저장소라던가 분석 도구, 플랫폼,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인프라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기반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팅 자원이나 저장소, 네트워크, 처리 시스템과 가상화 환경, 시각화 도구 등을 제공하고 분석 도구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서비스는 인프라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데이터나 기능,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 제공이나 추천 서비스, 모델 제공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2번 다음 중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4가지 알아두셔야 되죠. 첫 번째가 데이터의 통합이에요. 데이터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정의된다 라는 것이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설명이고요. 데이터의 시계열성, 관리되는 데이터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주제 지향적, 특정 주제에 따라 데이터들이 분류되고 저장 관리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비소멸성, 비휘발성이라고도 하는데 배치 작업에 의한 갱신 이외에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뭐냐면 여기는 변화된다 그랬고 그 아래에서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배치 작업에 의한 갱신 이외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그 말은 배치 작업에 의한 갱신으로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배치 작업이라는 것은 일괄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할 것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쭉 처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비소멸성,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빈번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 시계열, 주제지향적, 비소멸성 요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확장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틀렸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전사적 차원에서의 데이터를 모아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서 저장 관리돼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관리할 때도 폴더 또는 디렉터리라고 불리우는 것을 준비해서 거기에 주제별로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통합, 시계열성, 주제지향적, 비소멸성이라는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3번 다음이 설명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알맞은 것은 내용을 보게 되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환경이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원을 배치하고 노드를 구성하고 모듈을 배포하는 등은 전체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는 계층에 해당하며 이 계층은 데이터 저장 및 처리의 물리적, 논리적 환경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기반 환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과 저장, 처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기반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비를 의미하고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분석된 데이터나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활용 중심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원 배치부터 여기 전체 시스템의 기반을 이룬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다음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은? 자, 여기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결합했을 때만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라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익명정보는 다른 추가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개인 유추가 불가능한 정보이고요. 가명정보는 다른 추가 정보가 있으면 특정 개인의 유추가 가능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익명 처리를,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명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의 가명 정보라는 것이 답이 되고요. 5번, 다음 중 빅데이터 기획 단계 중 WBS 작성을 수행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5회 기출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 프로젝트 분석 기획 단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을 합니다. 프로젝트 범위 설정에서는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SOW라고 하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 SOW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만든 구조화된 작업 기술서예요. 다음 프로젝트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 정의에서는 상세 프로젝트 정의서를 작성하고 모델의 이미지 및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이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이에요.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의 목적과 배경, 기대 효과, 수행 방법 및 추진 조직, 그리고 WBS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이 WBS라는 것이 작업 분할 구조도 업무 분업 구조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회피 전이 완화 수용이라는 것이 그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 알아두세요. 프로젝트 범위 설정, 프로젝트의 정의,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마지막에 위험 계획 수립입니다. 자, 그리고 SOW가 범위 설정, WBS가 수행 계획 수립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인 것도 꼭 연결해 두시고요. 위험 계획 수립에 있어서 4가지 회피 전이 완화 수용,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6번,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법 중 총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희가 총계 처리라고 한다면 여러 개별 데이터를 합계, 평균, 빈도 중 집계의 통계값으로 처리해 개인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비식별화 기법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총계 처리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총계 처리는 개인별 데이터를 활용해 집계값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특정 개인의 수치 데이터 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개인 데이터 처리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리고 총계 처리는 개별 데이터의 집계값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의 수치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소량의 데이터가 아닌 대량의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적합해요. 왜냐하면 소량의 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개인의 수치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죠. 보기 보면 통계값을 적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고 총계 처리는 특정 개인의 수치 데이터 처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려 있죠. 그리고 재배열을 하게 되면 특정 개인 추정이 불가능해지고 총계 처리를 적용해도 데이터가 적으면 특정 개인 추정이 가능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7번 빅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면 빅데이터 분석은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의 다양성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 하둡 하면 떠오르셔야 되는 게 분산, 저장 및 처리죠. 3번 JDBC와 OLTP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틀려 있어요. JDBC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SQL을 실행시키는 연결 기술이고요. OLTP라는 것은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의 약자로서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이에요. 분석을 위한 도구라고 한다면 R이나 파이썬, 하이브, 피그, 스파크 등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맵리듀스는 병렬 처리를 통해 대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8번 다음 빅데이터 위기 요인 중 책임 원칙 훼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사생활 침해, 두 번째가 책임 원칙의 훼손이고 세 번째가 데이터 오용입니다. 이 중에서 책임 원칙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전 체포, 범죄를 저질러야지만 체포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체포한다던가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직원 해고. 이것은 직원 해고의 사유가 아닌데도 책임을 지운 거죠. 그리고 특정 성향의 직원에 대한 채용 거부.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 거부 발생. 무관하게 대출 거부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책임원칙 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번 보면 CCTV 등에서 얻은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무단 전제. 이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거죠. 동의를 얻지 않고 얻은 정보를 비식별화를 했다고 해도 무단으로 전제해서는 안 되죠. 3번 SNS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됨. 그쵸.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집된 또는 집계된 데이터를 가공해 마케팅 정보로 활용한다. 물론 마케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케팅 정보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수집 데이터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2차, 3차 가공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경우죠. 9번,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연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수집 방법이고 뒤에 있는 것이 그 대상이에요. 그랬을 때 크롤링 하면은 웹문서 대표적이죠. 그리고 스크래핑 마찬가지로 웹페이지, 오픈 API라고 한다면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에 있는 FTP 웹서버 로그라는 것인데요. FTP라고 하는 것은 파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개념이 있고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웹서버 로그라는 것은 웹페이지가 아니라 웹서버 자체에서 자동으로 생성 또는 저장되는 로그 파일로 내부 시스템 접근 또는 로그 수집 도구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종류입니다. 스크래핑은 웹페이지 화면에서 필요한 텍스트나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오픈 API는 공개된 API를 통해서 실시간 또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요청, 수신하는 방식입니다. 10번,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완전성 등을 유지해야 된다. 올바른 얘기고요.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화 또는 가명화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익명화가 우선이고 익명화를 할 수 없을 때 가명화라고 했었죠. 3번, 최대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것이 틀린 거죠. 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수집을 해주어야 합니다. 4번,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집을 하고 또 활용해야 하죠. 3번에 있는 내용은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에서는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인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며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몇 번 더 읽어서 익숙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중 자료 수집 및 요구 분석에 활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의 기출문제예요. 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브레인스토밍은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발상을 찾아내려는 기법이다.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은 스캠퍼가 아니고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설명이고요. 스캠퍼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유용한 방식으로 창의적 사고를 유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세스의 혁신을 돕는 발상 도구입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서로 반대의 설명을 갖고 있고요. 인터뷰를 보게 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인터뷰라고 합니다. 3번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질문지 배포 및 온라인 대면 질문을 통해 아이디어 도출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죠. 개인이나 집단을 직접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4번에 FGI라고 나오는 것은 그룹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현업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소수들을 대상으로 그룹별 인터뷰를 진행한다. 4번이 올바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2번, 다음 중 분석 주제 유형 및 그 설명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자, 여기에서는 이 표를 기억하셔야 되죠. 분석 방법을 알 때와 모를 때, 분석 대상을 알 때와 모를 때로 나누어서 둘 다 알고 있는 경우 최적화, 둘 다 모르는 경우 발견, 분석 방법만 모를 때는 솔루션, 분석 대상만 모를 때는 통찰입니다. 첫 번째 보면 대상은 모르지만 방법을 알 때 사용하는 것 통찰 맞죠? 그리고 2번 최적화, 대상과 방법을 모두 모를 때라 그러는데 모두 알 때고, 솔루션은 대상과 방법을 모두 알 때가 아니라 대상은 알고 있고 분석 방법을 모를 때죠. 그리고 발견은 두 개 다 모를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있는 통찰이 답이 되고요. 여기 있는 표와 이 내용을 통해서 각각이 어떤 것인지 꼭 알아두시고요. 13번, 다음 중 집중형 조직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중형 조직 구조라고 한다면 이런 분석 전담 조직이 한 군데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분석을 전담하는 것이 집중형 조직 구조죠. 특징을 보게 되면 집중형 조직 구조는 조직 내 별도 독립적인 분석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그 분석 전담 조직에서 회사의 모든 분석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전사 분석 과제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분석을 추진할 수 있죠. 하지만 일부 협업부서와 분석 업무가 중복 또는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각각의
부서들이 있고 분석 전담 조직이 있는데 이 분석 전담 조직에서 분석을 담당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을 하다 보면 시급한 것인데 이 부서에서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석을 바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분석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협업부서하고 분석 업무가 중복 또는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분산 조직 구조는 분석 조직의 인력이 협업부서에 배치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조직이 있지만 이 부서에 그 분석 조직이 파견되는 거죠. 따라서 전사 차원에서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수행도 가능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실무 적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서의 분석 업무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하죠. 여기 분석 전담 조직이지만 또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러한 분석 전담 조직이 없는 기능형 조직 구조가 있죠. 이 기능형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각각의 분석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사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집중형 조직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자, 1번부터 보면 조직 내 별도 독립적인 분석 전담 조직 구성을 하고 있고 일부 협업부서와 분석 업무가 중복 또는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죠.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현업의 실무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분산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전사 분석 과제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것, 올바른 내용이죠. 답은 3번이고요. 집중형 또 분산, 기능, 조직 구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특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 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주요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하드 스킬하고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드 스킬이라고 한다면 머신러닝과 모델링, 데이터 테크니컬 스킬이고 소프트 스킬은 통찰력 있는 분석, 설득력 있는 전달, 다분야 간 협력이 있는데 특히 통찰력 있는 분석은 창의적 사고와 호기심, 논리적인 비판이 해당되고 설득력 있는 전달에는 스토리텔링과 비주얼라이제이션, 다분야 간 협력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문제로 변환하는 능력과 풀 수 있는 문제로 변환한 비즈니스 문제를 IT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분석 및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IT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해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가공 단계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면 분석 목적에 적합한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 데이터 수집과 저장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화를 수행하는 것들이 역할에 포함되고 데이터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채용 및 조직 구조를 관리하는 것. 이것은 관리자나 HR,
또는 운영자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업무죠. 4번이 답이고요. 15번. 다음 중 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의 수행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비즈니스 이해죠. 그 다음이 범위 설정.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위험 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면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정의가 있는데 프로젝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분석 기획 단계의 태스크 꼭 알아두세요.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그리고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에서 계획 수립이 프로젝트 계획 수립이죠. 여기에서는 이 범위 설정 단계에서 SOW라는 문서 작성되는 거, 그 다음에 계획 수립에서는 WBS라고 하는 것이 작성되는 것 기억하시고,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에서는 회피, 전이, 완화, 수용이라는 것이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예요. 회피, 전이, 완화, 수용. 16번. 다음 중 빅데이터 품질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보면 적시성. 데이터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성의 이 시가 시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완전성.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완전성이라는 것은 결측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하게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결측치 없이 완전하게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완전성이고, 일관성, 동일한 데이터가 시스템 전반에서 내용과 형식이 일치되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일관성이니까요. 일치되도록 표현하는 것이고, 정확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는 현실 세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오류나 왜곡 없이 입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적시성이나 완전성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17번. 다음 중 강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얘도 사회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죠. 저희가 약인공지능이 있고 강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스스로 학습하여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있는 AI를 강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약인공지능하고의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찾는 것이 강인공지능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데이터 준비해주고 그것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것, 이것이 약인공지능이죠. 현 시점에서는 로봇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아직 큰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틀린 설명을 찾아보면 강인공지능은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학습 필요한 겁니다. 다만 사람이 데이터를 찾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1번이 틀려 있고요. 2번, 강인공지능은 범용으로 사용되기는 시기상조이며 약인공지능의 제한된 기능을 뛰어넘어 더 발달된 인공지능이고,
강인공지능이라고 불릴 만한 수준의 인공지능은 지금도 개발되지는 않았다라는 설명이 올바른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18번. 다음 데이터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데이터 유형에서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이 세 가지를 꼭 구분하시고 특징도 알아두셔야 되죠.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행과 열에 의해서 데이터의 속성이 구별되는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엑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구조에 대한 메타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로서 데이터 내부에 데이터 구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그를 통해서 각 항목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는 구조로 XML이나 JSON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고요. 이러한 반정형 데이터의 태그가 의미하는 구조를 파악하는 파싱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정형 데이터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커스터머라고 나온 게 태그예요. 네임이나 에이지, 로케이션도 모두 다 태그죠. 이런 것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싱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주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 형태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잠재적인 가치가 가장 높죠. 설명을 보면 1번의 반정형 데이터는 태그값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에요. 태그값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죠. 2번의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분석 전에 전처리를 해 주어야만 하죠. 그래서 그런 전처리 비용이 높습니다. 3번 반정형 데이터는 구조나 형태의 변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반정형 데이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파싱을 통해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의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성된 고정된 스키마, 구조를 갖지만 반정형 데이터는 일정한 구조는 없고 메타 정보를 포함합니다.